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11월 19일이죠. 저는 매월 한 달 4회 매주 금요일 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이 일반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저기 11월 세 번째 주니까 세 번째 강의죠. 먼저 첫 번째 주에 두 번째 주 지나고 세 번째 주니까 한 번에 2시간씩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오늘이 이제 3주차 하다 보니까 2시간, 2시간, 4시간 끝나고 오늘 5시간, 6시간, 다음 주에 7시간, 8시간 하면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토지 개발을 가지고 강의할 겁니다. 토지 개발을 제가 강의를 1하고 2개를 썼는데 토지개발 2를 가지고 강의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보시게끔 되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해갖고 농지연금에 관한 강의입니다. 이 농지연금에 관한 강의는 제가 이 교재를 썼을 때와 지금하고 조금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려고 한 일주일 전에 농어촌공사에 들어가서 농지연금에 대한 것이 바뀐 거를 새로 뽑아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재를 보지 마시고 이거를 가지고 자세히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뽑아놓은 건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연금을 가지고 일반인들에게 알려주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제가 따로 뽑아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이다. 교재를 만들었을 땐 벌써 몇 년 전이다 보니까 조금 지금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 놓은 것이 보면 농지연금이란 이렇게 했습니다. 농지연금이란 일단은 만 65세 이상의 농사를 짓던 사람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급여 형식으로 연금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입자는 담보농지 가입과 가입 연령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담보로 집어넣는 그러니까 연금을 받으려면 담보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담보로 집어넣는 그 농지의 가격과 연금을 받는 그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가격이 어떤다?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승계 절차에 의해서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얻는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 채무를 상환하고 다시 말하면 여기에 연금을 10년 동안을 받으셨다고 가정하십니다. 10년 동안을 받아서 했는데 연금을 받으시던 분이 돌아가시고 상속자들이 있으니까 그 담보농지로 집어넣은 걸 상속을 받을 거 아닙니까? 상속을 받았을 때에 채무를 그 상속자들이 채무를 다 상환을 하고 그 농지를 그대로 담보로 받을 수도 있고 채무를 상환하지 않게끔 되면은 그 농어촌공사에서 그 농지를 일반 경매로 매매를 해서 연금을 받아갔던 돈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상속자에게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농어촌공사에서 경매로 다 팔았는데 팔아보니까 돈을 준 것이 많이 가져갔고 받을 것이 없다 그럴 때는 상속자에다가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고 그냥 없는 것으로 손해보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담보농지 처분 시 연금 채무는 농지 처분가액대로 한정되므로 처분 잔여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잔액은 어쩌? 잔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부족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다가 쓴 것은 제가 쓴 것이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올려놓은 걸 그대로 캡처해서 옮겨온 겁니다. 제가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농어촌공사에서 발표한 걸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담보 농지 가격 평가 방법 여기 있죠? 이것도 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걸 그대로 제가 옮겨온 겁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액의 90%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 가격이 공시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가격이 있는데 공시 가격은 100%를 다 인정해주고 이 감정평가액은 90%를 인정해준다.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로 담보농지를 집어넣는 것이 10억이 나왔다 그러면 9억으로 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 근데 공시지가가 9억 5천이 나왔다 그러면 9억 5천을 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것을 택할지는 본인이 고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우리가 연금이 많죠. 사장님 연금 받으세요? 국민연금 안 받아요? 그럼 여태까지 뭐 했어? 국민연금도 안 받고. 참. 자, 보면 우리가 국민연금도 있고 지금 연금 받는 것이 주택연금도 있고 농지연금도 있죠. 그러면 국민연금이 있고 주택연금이 있고 농지연금이 있는데 어떤 게 제일 좋은 연금입니까? 네? 아니지. 아니, 참. 돈을 적게 놓고 많이 받는 연금이 좋은 거야. 그렇죠? 돈을 작게 놓고 많이 받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봅시다. 내가 현재 가격이 10억짜리를 5억 주고 집 살 수 있어요? 못 사죠? 국민연금은 내가 받는 대로 해갖고 100회 이상을 집어넣어야 되죠. 100회 이상이라 그러면 최소한도 1년, 10년, 8년 이상을 받아야 돼. 집어넣어야지 되는 거죠. 자, 농지연금은 만약의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달에 2번씩 경매 물건을 추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장님에게 제가 감정가 10억짜리 과수원을 추천해 줬어요. 그래서 4억 9천까지 떨어진 거를 6억 주고 샀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6억 주고 사서 그걸 농지연금에다가 맡기면은 얼마로 감정을 해준다고요? 9억을 해준다고요. 다시 말하면 6억밖에 안 들었는데 9억으로 쳐갖고 농지연금을 준다니까. 그래서 농지연금이 좋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은 적게 집어넣고도 연금을 계산하는 금액은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농지연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연금 자체가 좋다는 것이 그래서 좋다는 것이지 농지연금이나 주택연금이나 감정가에서 지불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자, 근저당권 순위 설정입니다. 제3자 소유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 소유의 농지만 연금으로 가입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원칙은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나.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근저당권이 하나도 없이 만들어 놓고 농지연금의 근저당권이 1순위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야 되나 설정된 최고 금액의 담보농지 가격의 얼마?
15% 미만일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 가격이 10억으로 나와 있는데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1,500만 원 미만이 되면은, 그러니까 1,5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을 빌렸든지 뭐 1,200을 빌렸겠죠. 미만, 15% 미만인 경우에는 그 1순위 있어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것이 자세하게 나온 것이 이 농어촌공사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농어촌공사에 나온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실제 대출 이자율은 얼마인가? 돈을 빌려주면은 정부에서 연금으로 담보로 자꾸 연금으로 미리 빌려주는 거죠. 담보를 자꾸 빌려주는 겁니다. 일시불로 빌려주지 않고 월급여식으로 빌려주는 건데 회수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자가 붙겠죠. 그 이자가 고정금리를 선택할 경우 얼마나? 연 얼마? 2%를 적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어요. 자, 차장님께서 담보농지를 담보로 해가지고 한 5년, 6년을 쭉 연금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받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에서 그 담보농지 앞에다가 큰 역을 만든대. 갑자기 땅값이 뛰었어, 안 뛰었어? 뛰었죠? 그러면 연금 받아야 돼? 해지시켜버려야 돼? 해지시켜버려. 해지시키려고 했을 때에 그동안에 받으시던 금액을 전부 다 받은 금액을 총 합쳐서 연 2% 이자를 주게끔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해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연금은 연 2%의 이자율로 빌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가셨죠? 네.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연금의 장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종신직입입니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여 사망 시까지 어떤다? 연금을 승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은 배우자가 60세 이상은 돼야지 승계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60세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 승계를 한 경우에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십시오. 상속을 받으면 배우자도 있지만은 자식들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면 자식들이 엄마가 상속을 그대로 그 연금을 상속을 하게끔 하려면은 농지에 대한 그 상속 부분을 자식들이 포기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승계를 하게끔 되면 이제 아들이 둘이 있고 딸이 있고 이제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우자한테다가 이 상속을 연금을 상속을 시킨다는 게 상속을 시키려고 그러면 상속을 받는 아들이나 딸들이 나는 상속을 포기한다 하면은 엄마한테다 그 농지가 전부 다 상속이 가잖아요. 그럴 때 그 연금 받던 것이 그대로 계속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또 이겁니다. 저도 이거를 보고 알았습니다. 농지 임대소득 가등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담보농지를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으면 농지를 자기가 직접 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임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나이가 먹어갖고 농사 짓는 거는 힘들다 할 때는 연금은 연금대로 신청을 하고 농지를 빌려주는 건 빌려주는 대로 또 임대를 해도
연금 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재정 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이 얘기는 뭐냐면 농지연금을 지급을 하다가 중단되지 않는다 이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중단되는 일이 없다. 뭐든지 어떤다? 정부에서 예산을 넣는다. 직접 관리해서 모든 돈을 정부에서 주기 때문에 그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다가 돈이 없어서 연금을 중단한다 이런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연금 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 채무 상환 시 담보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은 아까 얘기했던 상속인에게 어떤다?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 재산세 감면입니다. 담보농지를 연금으로 쓸 때는 6억 원 이하의 농지는 재산세를 전면을 든다? 감면해주고 6억 원 초과의 농지는 6억 원까지는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농지를 가지고 내가 연금을 받는다 그러면 재산세가 그동안은 10억을 가지고 재산세가 나왔는데 4억 원어치만 재산세를 내고 6억 원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이런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이 농지연금의 장점을 아주 잘 표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가입 요건과 대상 농지입니다. 지금 먼저 번에 제가 이걸 책을 썼을 때와 지금의 이게 바뀌어진 것이 여기에 지금 많이 변경이 된 것이 좀 있습니다. 가입 연령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 이걸 지금 60세로 낮췄다고 얘기를 들은 적은 있는데 뉴스에서 제가 농어촌공사에서 들어가 봤을 때는 아직도 65세를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60세로 고쳐진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좀 더 어떤다? 두고 봐야지 된다 이럽니다. 하여튼 현재 상태는 그 농어촌공사에서 조건은 65세 이상일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농 경력입니다. 신청인의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일 것.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상 영농 경력을 조건을 갖추어야 함. 영농 경력은 신청일 직접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이 5년 이상이면 된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장님께서 예전에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지은 적이 있었다. 얼마? 3년을. 그런데 농지를 팔았다. 다시 농지를 샀을 때 예전에 3년까지 합쳐서 2년 합쳐서 5년 이상만 되면은 연금의 대상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5년을 해야지 되느냐는 필요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총 영농 경력이 총 5년 이상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영농 경력은 농업인의 조건을 갖춘 기간을 얘기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먼저 시간에 네네.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농업인이 된 기간이 5년 이상을 갖췄어서 이제 되는 겁니다. 농업인 되려면 농조가 있어야 됩니다. 농사를 지으면 되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제가 먼저 번 시간에 대한민국에서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 예전에는 농지 원부를 갖는 방법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거든요. 이거 다시 말하면 농업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농업인의 자격을 주는 거고 가축을 기르는 사람도 농업인의 자격을 주는 거고 임야를 가진 사람도 그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그 호두나무, 대추나무를 길러도 농업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농업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근데 농지를 샀다고 해서 농업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조건이면은 조합에 가입을 할 수가 있는 조건이고, 가입을 해서 농업인의 활동을 한 것이 인정이 돼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농업인이 된 상태로 5년이 경과되면 농지연금 신청 자격 요건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세 번째 대상 농지입니다. 담보 농지는 농지 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항목 학군을 모두 어떤다? 충족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농지법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 과손으로 돼야 된다. 제가 농지법에서 지목이 전답 과손이면 농지고, 실질적으로 지목이 전답 과손이 아니더라도 3년 이상 농사를 지면 농지법을 적용받는다고 했는데, 농지연금을 받으려면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지목이 전답 과손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답 과손으로 돼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예를 들어서 지목이 전으로 돼 있는데 가봤더니 무허가 건물을 지어져 있더라. 그거는 농사를 짓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담보를 해서 농지연금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전답 과손이어야지 되고, 실질적으로 현재 농사를 정작하고 있어야지 농지연금으로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바뀐 게 이겁니다. 사업 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이게 나왔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은 60세 되신 분이 농지를 조그만 걸 하나 사서 농업인이 되고 있다가 65세가 되면은 그 농지를 담보로 해서 농업인이 됐으니까 제가 경매 물건으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농지를 5억으로 떨어졌으면 6억에 사서 연금으로 신청하면 된다 했는데 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년. 이제는 내가 그런 농지를 샀으면 65세가 됐든지 67세가 됐든지 나이에 관계없이 2년 이상은 농사를 직접 지어야 써야지 연금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최소한도 2년 전에 사서 농사를 지었던 것이 있어야지 연금이 되지. 내가 과거에 농지를 사서 농업인이었었는데 다른 농지를 사가지고 그 다른 농지를 가지고 바로 연금을 신청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뀐 것이 이겁니다. 보유만 하고 있으면 네? 농사를 짓지는 않고 보유만 하고 그렇죠. 보유는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농지법에 보유를 했으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포함해서, 다시 말하면 뭐 형이 갖고 있었는데 동생이 상속을 받았다. 그럼 형이 2년 이상 갖고 있었던 걸 상속을 받았을 때는 그때는 괜찮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지금 바뀐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 대상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유하는 그 밑에서 직선거리 얼마? 3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다시 말하면 여기 서울에 계신 분이 저기 창원에 있는 과손을 경락을 받았다고 가정하십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과손을 가지고 와서 2년 이상 뭘 해야 돼?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거를 가지고 담보를 하려면은 주민등록지를, 그 농지 연금 받을 주민등록지를 어떤다? 옮겨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서울에 여기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창원에 있는 그 과수원으로 연금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 과수원에 조그맣게 그 농업인의 주택을 조그맣게 하나 지어서 농사도 지으면서 주민들로 그걸로 옮겨놓고 농사도 지으면서 그걸 가지고 연금을 신청해야 되지. 주민등록지가 서울에서 있으면서 창원에 있는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연금 신청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뀐 것이 예전하고 크게 바뀐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2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지 된다는 거와 직선거리 30km 이내, 제촌이라고 그러죠, 제촌. 예.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을 신청할 때에 하나를 가지고 신청을 해야지 두 개, 세 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하나 사놓고 예. 제주도에 하나 사놓고 연금 신청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전엔 됐었죠. 예, 근데 지금은 딱 하나만 가지고 거기 30km 이내에 있어서 거주하는 곳에 있는 그 연금, 그 농지만 가지고 연금을 신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신청 당시에 주민등록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신청 당시에. 네, 신청 당시. 그럼 2년 전에 사놓고 2년 후에 신청하려면 주소지는 2년 뒤에 그렇죠. 옮겨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거는 잘 알아보질 못했어요. 물어보질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창원으로 가셨다 이런 얘기. 가서 연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받고 있다가 한 5년 받고 있다가 그럼 주민등록지가 아들 주민등록지로 다시 옮겨오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나온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해서 시장만 그렇게 해놓고 쭉 받고 농사를 그대로 계속 짓고 있고 뭐 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없지 않냐 이렇게 보고 만약에 경우에 아까 보면 농지를 임대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몇 년 동안 농사를 짓다가 힘들어서 그냥 임대를 주고 아이고 내가 거기 있지를 못하고 서로 옮겨온다고 하더라도 연금은 그대로 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지에 있는 우리가 또 농지정도 또 설정하죠. 응? 그럼 그 창원 임대주가 동전 받으면서 강원도의 농지를 또 해가지고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뭐. 이미 농지 연금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럴 것도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내가 보면 그렇게 옮겼다고 하더라도 몇 년 동안 줬던 거기 때문에 그대로 주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처음에 연금을 받을 때의 상태를 조사를 해서 연금 대상자가 돼서 그때부터 주는 것이지 그 후에 조금 뭐 주소지를 옮겼다고 해서 연금을 갑자기 끊는다든가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연금을 또 신청한다. 그건 안 된다. 저 인접한 시군구가 만약에 서울 이렇게 강남 아래쪽에 사는데 김포가 30km, 실질적으로 30km가 넘는데 그럼 인접은 하잖아요. 시로 서울시 옆에. 그러니까 같은 구역 내인 경우에는 30km가 넘어도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김포시하고 저건 다를 때는 30km 넘으면 안 해줘요. 서울시에 사는데 실질적으로는 서울하고 김포가 붙어 있잖아요. 아니, 김포하고 붙어 있어도 행정처가 다르잖아요. 서울시내 같이 서울시에 저기 강북에 사는데 강남 맨 끝에 30km가 넘어도 해주는데 구역이 달라도 다시 말해 인접 구역인 경우에 내가 보면 김포에 살면서 부천에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붙어 있을 때는 그때는 30km라는 얘기죠. 같은 구역 행정처 안에 있을 때는 30km 넘어도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같은 행정처가 아닌 경우에는 30km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데 그게 제촌이라는 조건이에요. 이와 3요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한다. 2020년서부터 이런 법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2020년 이전에 샀던 농지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저당권의 제한 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경우에 농지를 연금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출을 받아서 쭉 해서 2년 이상 하고 5년 이상 경로를 쌓고 이제 내가 연금을 받아야 되겠다고 할 때는 주민등록도 옮겨야 되고 1번 설자로 어떤다? 없애버려야지 연금이 신청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압류나 가압류나 가처분에 등기부등본에 그거 신청할 때 압류나 가압류, 이 가처분 이러한 것이 없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연금을 내가 신청하는데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액 종신형, 가입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렇게 하고 100세인가 얼마까지 우리가 110세인가 100세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신청할 때 얘기입니다. 나는 이거 어떤 식으로 했다. 두 번째는 신청하는 방법이 보면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액보다 많고 더 많이 11년부터는 더 적게 받는 요령. 그러니까 내가 지금 80살이야. 예를 들어서 75살이야. 내가 앞만 봐도 75살이니까 85살 때까지는 바깥에 다니면서 그래도 내가 친구들도 만나고 소주도 한잔 먹으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때까지는 10년 동안은 좀 얼마큼 달라 해놓고 이제 85살 되면 이제 집에서 쉬어야 되니까 받을 걸 좀 덜 받게 그렇게 신청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시인출형 총 지급 금액의 30% 이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저는 이게 지금 사실은 아직 제가 농지연금과에다가 정확하게 물어보지 않아서 확인하지는 못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앞에 연금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1번 설정이 얼마가 있다 이게 가정하십시다. 근데 연금을 받고 싶을 때 그러면 앞에 있는 거를 일시불로 신청을 해서 1순위 있는 그 설정되어 있는 것을 떨어버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연금을 나 좀 주시면 되지 않겠냐. 이게 그런 얘기 아닌가 좀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1순위 설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크게 많지가 않다. 그러니까 30% 이내라면은 총 금액의 30% 이내라면은 그걸 어떤다? 30%로 앞에 거를 떨어버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저 연금을 신청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우리 그 주택연금 중에서 보면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를 담보로 연금을 신청하는데 처음에 얼마 동안은 뭐 1년 한꺼번에 5천만 원 먼저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연금으로 주죠. 이렇게 신청하는 것도 있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의미로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직접 농어촌 공사에다가 질문하고 뭐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장 좋은 게 여러분이 이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농지연금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예상 농지연금 정보 입력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있고 생년월일 있고 어떤 농지가 있고 어떻게 있다는 것을 다 지분을 가지고 집어넣으면서 질문하면은 그거는 농지연금은 당신은 얼마로 어떤 조건을 어떻게 줄 수 있다. 이런 것을 답변해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는 농지연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 쳐서 현재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조건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질문을 하게끔 되면 담당자 다 답변을 해주고 당신이 이런 조건으로 하면은 얼마가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미리 어떤다? 나온다 이런 얘기죠. 보면. 농지연금이 왜 좋다고요? 감정가역보다
다니면 감정 가격에 의해서 연금을 주는데 감정값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어떤가? 농지다. 지금 제가 그 경매 물건 골라주는 것 중에서 연금형이다 하면서 골라드리는 것은 보통 49%까지 떨어지고 제가 많이 골라드리잖아요. 참 내가 그걸 보고 내가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먼저 번에 그 창원에 있는 그 연금형이라고 제가 12억짜리가 이제 4억 얼마까지 떨어진 거를 골라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창원에 부산에 있는 분들이 현장을 갔다 오더니 아니 가봤더니요 그 뭐 조금 좀 경사가 심하고 조금 그래요. 그래서 살라고 하다가 말았어요 그러더라고. 아니 농사를 지려고 사는 거야 연금 받으려고 사는 거야. 아 그럼 경사가 졌으면 연금 안 줘? 깎어?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조금 좀 나하고는 좀 생각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경매 물건을 고르지만은 가끔가다 이건 다른 거 하지 말고 무조건 사서 연금으로 그냥 신청할 수 있는 농지입니다 이런 거를 고르는 것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같이 이제 나이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은 이 국민연금에 가입이 돼서 그 사람들이 나이가 먹었을 때 연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나이에 뭐 군인이라든지 공무원으로 해갖고 20, 30년 동안을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아니면은 연금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 연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뭐 내가 나이 먹어가지고 자식한테다가 무슨 저기 뭐야 돈 벌리지도 못하잖아요.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식들도 그 노인 어르신한테다가 그냥 농지를 사서 연금으로 타서 돌아가실 때까지 쓰십시오. 또는 내 스스로가 나가 조금 돈이 있는 거, 저기, 세대 살까, 상가 살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농지 사갖고, 새 나간다, 안 나간다, 올라갔다, 날아갔다 하지 말고, 그냥 연금 신청해갖고, 그냥 연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저는 제일 편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그 경매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니, 그 경매를 받아가지고 이제 농업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2년 후에 이제 신청을 해서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게 농지연금이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무슨 상가 사갖고 월세를 받는다, 무슨 세대를 사갖고 월세를 받는다. 이거는 나이가 한 80대까지는 해요. 90대 넘어가서는 자기가 세로로 갈 거야. 공인중개사 오라 그러면 자기가 계약을 하러 갈 거야. 병원에 들어놓 있어도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지 간호원이 올 거 아니야. 보호사가 올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저는 그게 난 제일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농지연금은 제가 판단했을 때 상당히 잘 만들어 놓은 제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농지 그걸 가입하면 농지은행에서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다시 우리가 경매받았을 때 12억이었는데 4억으로 떨어졌다면 농지은행에서는 다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다시 평가는 하죠. 다시 평가는 하는데, 만약에 경우에 먼저 경매 때 10억인데, 다시 평가하니까 9억 5천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먼저 평가할 때는 10억이었는데, 그 다음 평가할 때는 6억이 나왔다. 그러면 감정평가사 이제 그만둬야죠. 감정평가 그만둬야죠. 그런 차이가 나는 감정평가가 어디 있어요. 1년이 몇 년이 지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감정평가에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그것이 이 사람하고 저런데 맨 처음 할 때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일단 한번 만들어 놓은 차이가 그렇게 만들어 놓게끔 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10%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10% 정도까지. 근데 그 이상의 몇십 프로까지 그렇게 틀려진다 그러면 그러면 저기 그 감정사 그만둬야지 되는 거죠. 둘 중에 한 감정사 그만둬야지 감정을 엉터리로 했다는 뜻 아닙니까? 진짜
자, 이제 그 연금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우리 그 부산에서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사실은 저한테다가 그 경매 강의장에 와서 하나 물어보시더라고요. 자기가 한 20여 년 전서부터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지목은 임야입니다. 이걸 갖고 농지연금이 가능합니까? 하고 물어보길래 일단은 임야는 안 되기 때문에 20년 이상을 농사를 지었다는 걸 입증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그거를 지목을 농지로 바꾸십시오. 바꾸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게 바꿔줍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20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 그대로 된다면 인증이 된다면 그 지목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럼 그걸 뭘로 하냐 그래서 20년 전, 30년 전부터 항공사진을 가지고 제출해서 바꿔달라 그랬더니 바꾼 거예요. 임야일 때는 감정가격이 5억 얼마였었는데 바꾸고 나니까 11억 얼마가 되더라고. 지목이 바꾸고 나니까. 그래서 감정을 신청했어요. 지목을 바꿔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농지연금을 신청하니까 이제 농지연금은 최고 한도가 300만 원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지 않는데 최고 한도가 300만 원이니까 20억짜리도 300만 원이고 12억짜리도 300만 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종신형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 11억 얼마가 감정이 되다 보니까 287만 원인 거 받더라고. 나한테 다 가지고 와서 교수님 시키는 대로 다 해갖고 내가 연금 신청해서 287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딱 보여주더라고. 그래갖고 그분이 너무 좀 하다 보니까 이거 와이프 이름으로 하나 또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아주 다른 것도 뭐 좀 재산이 있지만은 연금으로 자기 농사 짓던 건 이제 다 그대로 지으면서 280 몇만 원이 나오니까 아주 얼마나 풍족하게 사시는지 몰라.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따로 신청 따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건만 가능하면. 여건만 가능하면. 교수님은 가르친 보람이 있거든요. 다시 갔다. 아니, 나는 그분이 몰랐는데, 나보고 집 주소를 가르쳐 달라서 집 주소를 가르쳐 드렸더니, 한우가 한 3kg가 왔어. 깜짝 놀랐어요. 뭐 이게 했냐고 그러는데, 내 강의 좀 들었다고 해갖고 이런 선물을 보내줘서 어떡하냐 했더니, 나중에 만났더니 다 서류 보여주면서 교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다 이렇게 됐고, 이렇게 시킨다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딱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저분이 고맙다고, 이렇게 한우를 큰 걸로 해갖고 이렇게 택배로 보냈구나. 이런 것을 이제 저도 알게끔 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저도 지금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 입장에서 제가 가만히 해봤을 때, 농지연금 이상 더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인도에서 농지도 밭을 바꿨던 일하는 지역 변경금도 상당히 줬을 것 아니, 실질적으로 20, 30년을 농지로 사용을 했었는데, 지목이 임야로 됐다는 것은 사실상 지목이 잘못됐었던 거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모든 서류와 항공사진 다 검토해보고 난 다음에, 이거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으니까 지목을 농지로 바꿔줘도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바꿔준 거죠. 사실상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라고 했잖아. 근데 이제 연금에서는 사실상 농사를 지었어도 지목이 전담과선이 아니면은 안 해주기 때문에. 근데 지목이 자, 이제 파트 5입니다. 농지 경매와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뭐에다 쓰는 거죠? 같아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만들어야 한다.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등기할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농지를 사는데 당시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 서로의 합의를 하게끔 되면 농지를 팔거나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내가 돈을 주고 샀으면 내 이름으로 등기를 넘어와야 되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발급돼서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소에서 등기 이전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뭐 하는 거라고요? 내가 일반 걸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당사자들끼리 팔고 사면 되는 거니까. 근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없으면 뭘 안 해준다고요? 등기를 안 해준다. 그럼 자, 여기서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지목이 전답 과손이라고 하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목이 전답 과손이면은 일단은 농지 취득 자격증을 신청해야 되는데 담당 공무원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있으니까 그대로 해줍니다. 하면 그거를 법원에다 등기소에다 제출하면 등기 전에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하고 반려증을 줄 수가 있어요. 반려증이 주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없더라도 등기 전에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해 주는 거나 반려증을 해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건 뭐냐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나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없습니다 하고 미발급이 있죠. 미발급을 갖다가 제출하면은 농지를 등기 이전을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반 매매는 어떻게든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사전에. 그럼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내가 받으러 왔습니다. 하면 제일 먼저 가는 겁니다. 농지 취득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저한테 제가 이제 지목이 전이거든요. 전인데 이제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있는 거를 제가 이거를 낙찰 받아라 해가지고 이제 낙찰을 받았어요. 받으러 갔는데 추천을 해주는데 그분이 교수님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경매장에 가본 일이 없습니다. 그냥 해주신 김에 경매장에 같이 가셔서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까? 해갖고 그럼 제가 같이 갑시다 해갖고 마침 1등으로 낙찰이 됐어요. 그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제 1등 낙찰인 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해서 제가 이것은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부터 먼저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등으로 되자마자 바로 내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신청하러 가져왔어요. 면사무소에 갔습니다. 제일 먼저 면사무소 가서 여기 산업계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담당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쪽이 어떤다? 산업계입니다. 산업계한테 가죠. 산업계에 가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줬습니까? 그럼 제일 먼저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계약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약서 주세요. 저는 계약을 하지 않고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인데 그럼
최고가 매수 신청이 넣는다? 증명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주면은 제일 먼저 어떤다? 항공사진을 이렇게 다 봐요. 봤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논이었었거든요. 낙찰받은 게 논이었었는데 그 산 밑에 쪽에 한 4, 50평은 산 밑에서 객터가 내려와서 농사를 못 짓고 이쪽은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담당자가 이렇게 보더니 항공사진을 보더니 아 이거 이쪽에 농사를 안 짓고 있는데 여기도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영농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내가 어떤 농사를 어떻게 짓겠다. 다 했더니 이렇게 다 보더니 요 약속하신 대로 농사를 지셔야지 농사 안 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 10월 달에 농사를 지었나 안 짓나 보러 가고 여기 이렇게 산 밑자락에 객터가 이렇게 흘러내려온 곳이 있어서 이렇게 대인 농사를 못 짓는 곳이 있는데 이것도 다 치워서 정리를 해서 농사를 지셔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면 3일 후에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청 영농 계획서를 써고 3일 후에 가지 않습니까? 3일 후에 가면은 지금 담당자는 항공사진으로 봤죠. 근데 항공사진은 1년이나 2년 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 2년 만에 또 현황이 달라질 수도 있죠. 가보면은. 그러니까 현장을 한번 가서 봅니다. 그래서 항공사진하고 본 거와 아무 문제가 없이 영농 계획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현황이 돼 있다고 하면은 4일 후에 가면은 뭐야? 영농 계획서 한번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해 주면은 그 영농 계획서를 어떤다? 제출하게끔 되면은 그러면 등기 이전을 해 주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매매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불법 건물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불법 건물을 원상복구 시켜놔야지 농사를 질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농지증을 해줍니다. 근데 경매인 경우에는 아직 내가 사지 않았으니까 내가 잔금을 내고 나면 농사를 지을 수 있겠다고 원상복구를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겠다고 하면은 농지증을 해줍니다. 근데 농지인데 이 경매인 경우에는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일주일 이내에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출해야 되는데 공매인 경우에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어떻게 잔금 내면 돼요. 잔금을 냈는데 내가 농지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내 이름으로 등기를 못한다 뿐이에요. 그러니까 공매는 네가 등기하든지 말든지 잔금 내고 가져가고 등기하는 건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고 경매인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에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되고 만약에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을 얻는다? 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전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기의 농지가 경매로 나오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받지 않으면은 이 경매가 취소가 되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이 일부러 높은 가격을 쓰는 거야. 그 사람이 최고가 매수인이 됐는데 심사를 해보니까 농지 취득 자격을 띄울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 경매를 어떤다? 취하시킨 거야. 그러니까 경매가 진행이 안 되는 거야. 또 다른 사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경매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이 농지증을 신청을 할 때는 입찰 보증금을 10%를 띈다. 이런 것이 생기게끔 된 겁니다. 공매는 상관하지 않고 네가 등기 이전을 해 가든지 말든지 어떤다?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농지 경매는 농지법을 적용받고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농지는
살 때도, 그 다음에 사고 난 다음에도, 팔 때도, 전부 다 법 자체가 규제가 돼 있거든요. 농지는. 제일 먼저 뭐 할 때? 살 때. 사놓고 나서도, 팔 때. 전부 다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농지법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범법자가 되지 않는데 농지법 자체를 모르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내가 범법자가 된 거. 나는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게 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었더니 어떻게 한다? 범법자가 된 거야. 농사를 안 줘. 너 이거 팔어. 팔 때가 어떻게 한다? 팔 때 가지고 돈 내놔.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농지는 그 농지라는 전담 과선이라는 것 자체가 특수한 물건이다 이렇게 아시고 지금서부터는 실전 사례가 이제 10분 쉬었다가 실전 사례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과 미발급과 반려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